다음 C조로 C조 왔습니다. 이 C조 조편성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해외 칼럼니스트들의 또 이제 조별 그룹 어널리시스, 뭐 그룹 프리딕션, 뭐 그룹 분석 예측 이런 칼럼들을 제가 한 10개 이상은 봤어요, 요번에도. 근데 요번에는 그 결과를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이 조에 대한 평론 중에 재밌는 거 한 줄이 이거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빅토리아 풀젠에 관해서는 이제 별 프리뷰가 없고 딱 한 줄이었어요. 빅토리아 풀젠을 위해서 기도를. 네, 우리 빅토리아 풀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그렇게 딱 한 줄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빅토리아 풀젠이 물론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저도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진짜 일무승부도 못할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풀젠도 그렇고 이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체코 팀들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체코 대표팀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체코 리그의 팀들도 그렇고요. 뭔가 겁없이 달려들 때 은근히 위협적인 요소를 좀 보여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체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의 높이와 그렇죠. 기동력, 어떤 싸워내는 전투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무섭게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 체코는 실제로 한번 유럽 축구의 국가대표로서의 어떤 전력으로도 한번 위대한 시대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듯이 최근의 선수들을 보면 뭔가 상대에게 겁먹지 않고 좀 도전하는 듯이 강하게 몰아내는 그런 축구를 할 때가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네, 또 이 전방에 클리멘트라는 공격수는 네. 아마 다른 팀들이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빅토리아 풀젠을 위해서 얼마나 지구촌에 많은 또 축구 팬들이 기도를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자, 가장 궁금한 거는 역시 세 팀 중에서는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좋아 보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 많은 평론가들의 제가 평론을 읽었는데 묘한 것이 이거였어요. 인테르 쪽에 손을 들어주는 평론가가 제가 읽은 칼럼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한 7대3 정도로 인테르가 많았어요. 저 생각은 조금 다른데 네. 저는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또 해외 평론가들은 아마 그 여름에 여러 가지 그 바르셀로나의 계속 최근 근년에 이어져 왔던 그 난맥상, 혼란상, 그리고 영입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뭐 영입해놓고 또 등록도 막 늦어지고 막 계속 그래 왔던 거, 그런저런 여러 가지, 또 바이에른 뮌헨과 만나면은 바르셀로나가 또 한없이 약해졌던 그런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저런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 뭔가 바르셀로나가 불안해 보인다고 느끼는 평론가들이 제 생각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테르의 손을 오히려 들어주는 평론가 숫자가 더 많았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는 약간 반대하거든요.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인테르보다 제 생각에는 뭐 한 55대 45 정도로는 조금 더 확률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맞대결 간 상성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바르셀로나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 징크스가 있죠. 바이에른 뮌헨이 만날 때마다 바르셀로나가 강했는데 맞대결 기록 보니까 최근에 4연승,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에게 4연승이고요. 네, 이른바 가르마도 있고. 네. 8대1 경기도 있었죠. 이게 2014-15 시즌 준결승 2차전. 이때 바이에른 뮌헨의 3대2 승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 2차전은 이제 1차전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좀 망했던 1차전이었죠. 네, 그땐 졌었죠. 근데 3대2 승리를 통해서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좀 이기긴 했으나 결과 자체는 바이에른 뮌헨이 어쨌든 그때 3대2로 경기 자체는 승리를 좀 했던 날이었고요. 두 번째 2연승 경기가 2019-20 시즌 8강전. 이때 챔피언스 리그가 코로나 여파로 단판전으로 치러졌을 때에 이른바 가르마 대첩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조별리그 두 경기는 모두 바이에른 뮌헨이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에 대해서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과연 이 감독이 더 우리의 목표대로의 어떤 성과를 낼까에 대해서는 우려점을 가지고 계실 텐데, 나겔스만 감독 커리어에서 아직까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토너먼트에서의 운영이지 조별리그에서의 운영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별리그는 그래도 리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르셀로나에게 좀 강한 면모,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보여주는 어떤 팀의 분위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수들의 전력, 그리고 여전히 이 무대가 조별리그라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일단 좀 강할 것으로 내다보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평론가들의 어쨌든 관심은 1위는 다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네, 근데 그 문제는 2등을 누가 할 거냐. 그렇죠. 바르셀로나냐, 인테르냐. 네.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와 인테르만 놓고 보면 2018-19 시즌과 2019-20 시즌에 양 팀이 조별리그에서 만났죠. 네. 근데 2018-19 시즌은 바르셀로나의 1승 1무, 그리고 2019-20 시즌은 바르셀로나의 2승으로 총 4경기 3승 1무로 바르셀로나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선수가 좀 많이 바뀌었고, 네. 뭐 인테르는 물론 좀 안 바뀐 선수들이 많지만, 네. 근데 결국 이제 지금 챔피언스 리그는 그래서 시즌 치렀을 때 그 초반 경기들, 이게 이제 8월에 치른 경기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즌 시작하자마자 몇 경기 네. 치렀던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내용들이 결국은 실제 챔피언스 리그 초반 승부에도 저는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인텔의 경우는 이번에 라치오를 만났을 때
생각보다 상대에 대한 강한 압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조직력이 100%가 아닌 느낌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인테르가 그렇게 될 시에는 윙백이 올라갔을 때 뒷공간 혹은 스토퍼가 전진 수비를 했을 때 뒷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차비 감독 부임하고 바르셀로나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고 가비, 페드리 아주 우수한 미드필더들을 토대로 매 경기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균등하게 공략하는 게 최근 라리가 경기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잖아요.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인테르의 다소 현재까지는 지난 시즌보다 다소 떨어져 있는 에너지가 바르셀로나를 만났을 때 공략당할 여지가 직접 맞대결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고 레반도프스키 선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요. 뭐 어느 리그에 가도 뭐 그 기량을 그대로 보여줄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지금 출발부터 잘 터지면서 또 출발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의 인테르라면은 바르셀로나의 스타일은 저는 약간 부담이 될 확률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바르셀로나 우세인 거는 같은데 그러나 인테르 팬들은 너무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뚜껑 열어봐야 아는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제 우리 또 대한민국 팬들이 또 가장 관심 가지는 D조. 토트넘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제일 강해 보여요. 이 조에서는 일단 액면가 전력 자체로만은. 그런데 이 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평론가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다만 복잡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토트넘이 조금이라도 다른 세 팀보다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고 아마 이구동성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도 조심해야 될 조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은 가는데 실제로 토트넘이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아까 얘기했던 C조, D조 이 두 개의 조가 가장 예측이 어려운 죽음의 조라고 생각해요. C와 D가. 네, 이 D조도 마찬가지로 C조의 팀들보다는 객관적인 면면은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물고 물리는 관계가 이 D조에서는 왠지 성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상대는 저는 프랑크푸르트도 아니고 스포르팅도 아니고 마르세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르세유가 가장 이 조에서는 토트넘이 물론 액면가로는 제일 나아 보이긴 하지만 토트넘과 액면가에서 거의 그렇게까지 토트넘에게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쫄지 않을 팀이 있다면 마르세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당장 8월에 리그왕 성적을 봤을 때 마르세유가 초반에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고요. 마르세유의 스타일상 UEFA 클럽 대항전에서 웬만해선 강한 압박으로 상대에게 좀 맞서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토트넘의 경우는 최근에 강한 압박을 맞서는 팀, 그 압박을 바탕으로 중원을 공략하는 팀 그리고 중원이 공략당하면서 동시에 토트넘의 백스리가 넓게 벌어졌을 때 그 넓은 사이 공간을 빠른 역습을 통해서 공략하는 팀을 토트넘은 반드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에 마르세유가 다 부합합니다. 강한 압박으로 중원 장악, 드미트리 파이를 이용한 찬스 메이킹, 선수들 역시도 어리면서도 빠른 자원들이 많아서 상대 뒷공간을 빠르게 넘나들 수 있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르세유 원정에 가서 만약 맞대결을 가진다고 한다면 토트넘이 상성상 마르세유에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경기도 마르세유가 이제 주도할 가능성도 높고 한데 그런데 마르세유는 멤버만 보더라도 아까 그 포르투에서 떠났다고 말씀드렸던 샹쉘, 은벤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 알렉시스 산체스, 그라나다 출신의 루이스 수아레즈, 세드릭 바캄부, 조르당 베레투, 에릭 바이, 누누 타바레스, 뭐 맨유, 아스널에서 다 하나씩 갔어요. 그리고 겐두지 선수 원래 가 있던 선수가 완전 영입됐고 윈데르 선수 또 원래 가 있던 선수가 완전 영입이 됐고 이 멤버를 보면은요 프랑스보다 더 큰 그 빅리그들의 마치 조합과도 같은 그런 선수단이에요. 뭐 세드릭 바캄부처럼 예전에 비아레알에서 한때 아주 잘하던 선수도 있고 여기에 기존에 말씀해 주신 드미트리 파에 선수 그리고 조나탄 클로스라든가 제르송 같은 선수도 아주 능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나탄 클로스는 제가 기대하는 프랑스의 오른쪽 윙백이거든요. 아 그렇죠. 클로스 선수가 이제는 좀 본 궤도에 이제 완전히 오른 지금 시점인데 이 선수들이라면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최절정기가 아니고 뭐 이제 하면서 프랑스 리그로 좀 밀린 선수들도 여러 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선수들은 모두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활약을 하던 선수들이거든요. 네임밸류나 이런 걸로 토트넘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마르세유의 특성들 그리고 뭔가 그 파예 선수와 같은 선수가 보여주는 순간적인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토트넘을 분명히 애먹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뭐 쫄지 않을 거다 마르세유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크푸르트도 사실은 쫄지 않을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도 당연히 맞불을 놓을 거예요. 네, 왜냐? 일단 1포트 팀이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지난 시즌에 유로파리그 우승 과정에서 사실은 자신들보다 좀 더 강할 것 같은 상대들을 다 거꾸로 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로파리그에서 아주 잘 나갔던 그 기세를 고려하면 필립 코스티스 선수가 나가긴 했어도 그래도 프랑크푸르트도 여전히 기세의 팀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우려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티치의 이탈로이나 왼쪽 공격의 약화도 물론이겠지만 힌터레고의 돌발적인 은퇴 때문에 네. 수비를 리드해줄 수 있는 선수의 부재가 아직까지는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백스리를 쓰더라도 중원 숫자는 부족해지고 후방의 수비도 불안해지면서 글라스너 감독이 더 이상 백스리 전술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백스리 전술의 첫 번째 컨셉은 좌우 윙백을 넓게 올려서 윙백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였는데 크나우프 선수처럼 윙포워드 출신의 오른쪽 윙백이 갔을 때 공격력은 보여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서 크나우프 선수 쪽에서 발생하는 수비의 불안함이 일단 오른쪽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네. 왼쪽 윙백을 올려서 코스티치의 공격력을 극대화했던 게 원래의 전술인데 그 코스티치도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왼쪽에서 뭐 이번에 유벤투스에서 임대를 해온 루카 펠레그리니도 있기는 하지만 과연 코스티치만큼의 엄청난 왼쪽에서의 지원 능력을 보여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예요. 아, 코스티치는 뭐 레전드인데요. 네, 정말 레전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좌우 윙백의 공격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고 혹은 그러면서도 원래 기존에 불안했던 수비력이 힌터레고의 은퇴와 함께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라스너 감독이 최근 경기는 백4를 좀 쓰기도 했었고요. 경기 중에도 계속 변화를 주고 있어요. 아마 지금 플랜 A에 대해서 또 선수 구성이 갑작스럽게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좀 먹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난 시즌도 백3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프랑크푸르트가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듯이 저는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가 생각보다는 초반에 이러한 과도기, 부침이 좀 오래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임미원님께서 다른 조 때 말씀해 주셨지만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다른 때보다 초반부터 다닥다닥 일정이 그냥 좀 빠르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그리고 8월 달에 경기를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었던 팀이 그대로 좀 유리함을 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레버쿠젠도 아까 있었지만 프랑크푸르트도 지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스포르팅은 마테우스 누네스와 주앙 팔리니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의 그 이른바 중위권 혹은 뭐 중하위권 이런 팀들도 엄청난 자금력으로 올여름에 정말 엽기적인 아주 기록적인 지금 영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덕을 누가 조금 볼 수 있느냐? 챔피언스 리그 나간 팀들이 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포르팅의 팔리냐 선수,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는 다 중요한 진짜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을 프리미어리그의 유럽 클럽 대항전 안 나가는 팀들이 쏙쏙 빼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스포르팅은 이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일단 핵심들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아모린 감독의 체제상 스포르팅은 분명 조직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리그에서는 그 끈끈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팀에 남아있는 페드로 프로와 같은 윙백 자원들을 포함해서 이냐시오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공격 쪽에 곤살베스 같은 분명 미드필더 쪽의 변화는 있으나 기존의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던 우가르테아 같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스포르팅이 그래도 어쨌든 선발 라인업을 꾸리는 데는 크게 애를 먹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스포르팅이 분명 지난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오르면서 꽤 괜찮은 선전을 한 거는 맞으나 토너먼트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 아약스에게 맞불을 놓았을 때 크게 밸런스가 무너졌다든지 네. 뭐 맨시티에게 안 당하는 팀이 어디 있겠냐마는 과정을 봤을 때 맨시티에게도 실망스럽게 5실점을 내주면서 맥없이 무너지는 경기들이 1차전 때 나왔었어요. 그런 점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지만 아직 아모린 감독이 경험을 좀 쌓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팀을 만났을 때 혹은 맞불을 놓았을 때 밸런스에 대해서 다른 팀들만큼 조금 견고하게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뭐 팔리냐 누네스 같은 선수들이 떠난 것과 별개로 남아 있었어도 일단 올 시즌 스포르팅에게는 조금 걱정을 했을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마르세유도 맞불을 놓을 수 있고 프랑크푸르트는 당연히 팀의 위치도 있기 때문에 맞불을 놓을 것이고 스포르팅도 아모린 감독의 전술 성향상 물론 좀 더 성장을 해서 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세 팀 중에 과연 맞불을 놓으면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챙기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팀 저는 마르세유 쪽이 가장 좀 유력해 보이고요. 스포르팅이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불안점을 좀 노출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D조 팀들 가운데에서 네. 가장 맞불을 안 놓는 팀이 토트넘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액면가가 가장 네. 강한 것 같은 토트넘이 오히려 스타일상으로는 가장 맞불을 안 놓을 것 같은데 제가 해외 칼럼니스트들 칼럼 글 중에 네. 재미있게 읽었던 게 그 대목이에요. 그걸로 토트넘이 1등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팀들은 맞불을 놓을 거고 이 팀들을 상대로는 오히려 요즘은 뭐 잘 작동하지 않았다 해도 이른바 그 손캐 조합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이 스타일들에게는 잘 먹히지 않겠는가. 그쵸. 그래서 토트넘이 네 팀 중 오히려 가장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1위를 가져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컬럼도 있었거든요. 네. 일리가 있죠. 공감합니다. 네. 저도 어쨌든 이 전방 자원들의 결정력이 다른 팀들보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더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일단 확실한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콘테 감독 특유의 밸런스를 일단 중시하는 신중한 운영이 오히려 맞불을 놓기 좋아하는 다른 상대 팀들과 비교했을 때 조별리그에서 결과를 내기에는 상성상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경기 흐름은 내줄 것이고 많은 우려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왠지 토트넘이 결과는 챙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사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법이거든요. 네. 콘테 감독도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본인은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징크스를 깨는 게 우선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 운영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토트넘은 저는 재미를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 여름에는 토트넘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투자를 그리고 콘테 감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그에서의 성적과 또 부임하자마자 바로 또 뭐 트로피도 가져오고 이런 재능에 비해서는 여태까지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치유를 좀 해야 되는 또 목표가 분명히 토트넘과 콘테 감독에게도 있는데 과연 이번 조별리그부터 이제 순항을 할 수 있을지 아주 D조도 굉장히 관심거리고 근데 임 의원님과 제가 약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토트넘 마르세유 보시는 거죠? 아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마르세유가 스포르팅과 프랑크푸르트가 물론 아주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건 알지만 마르세유가 왠지 좋아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마르세유 멤버들 가운데서도 이탈자가 막판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대목은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